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해상 여객 운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봤던 있던 물건 운송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물건 운송이 아니라 이 여객에 관한 이 운송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상대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관한 특수성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상 물건 운송에서 물건 대신에 뭐가 바뀌는 거죠? 여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객을 이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이렇게 해서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이에 대해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생기는 효력, 그러한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역시 해상 운송, 여객 운송 계약도 도급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개별 운송 계약, 한 개개의 여객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용선 계약은 여객 전체의 운송을 인수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자, 개별 운송 계약이죠. 우리가 선표라고 그러나요? 그거 사가지고 한 명씩 타는 거죠. 자, 기본 당사자는 해상 여객 운송인하고 그 다음에 여객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운송인하고 여객 또는 이제 용선자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 여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당사자 지위가 양도되는가에 대해서 선표에 그게 양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겠죠. 만약에 선표에 이것을 양도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라고 하면 그것은 지위가 양도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허용을 안 한다고 하고 있죠. 양도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유가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가증권을 보는 것과 안 보는 것과는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자, 유가증권은 자, 크게 이 사건이라면 재산권이죠. 이 재산권을 표창을 해야 되죠. 그래서 표창한 다음에 이걸 뭐 합니까? 양도라든가 행사에 있어서 뭐 해야 되죠? 소지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양도가 안 된다고 하면 유가증권을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고속버스표는 양도가 가능하죠? 이름 안 적혀 있죠? 철도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비행기표는 뭡니까? 비행기표는 이름이 적혀 있어서 양도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가증권으로 보지 않지만 고속버스 이런 것은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계약은 낙성, 불효시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낙성 계약이고 불효식 계약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운송 약관에 의한 정형적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경우는 여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그러한 면책 약관은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해상 여객 운송인의 의무. 자, 의무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 날라다 주는 거죠. 태워다 주는 거죠. 그래서 태워다 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육상 여객 운송인과 크게 차이가 없어서 이 육상 운송인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준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다만 해상 여객 운송의 경우는 좀 바다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특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도 비교적 장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의무가 있다. 자, 첫 번째 의무가 식사 제공 의무. 자, 여러분들 아마 비행기 타고 가면 장시간 가시게 되면 밥 주죠? 그쵸? 밥 주는데, 그것을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분들 있는데, 우리 법에 보면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해상 여객 운송인의 경우에도 이 장시간 여행의 경우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운임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선박을 수선한다. 그러면 수선하는 중에 배에다 태우고 있을 수는 없지요. 그럴 경우에 사람들한테 살 수 있는 거처와 그 다음에 이러한 식사 제공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비행기 탈 때도 여러분이 가지고 타는 비행기 짐은 어떻죠? 무료죠. 마찬가지로 이 수화물을 무임으로 운송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정이 없으나 따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자, 휴대할 수 있는 수화물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한 여객의 수화물을 처분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분하냐면 선장은 그 상속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사망자가 휴대한 수화물을 처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문이 들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익이 되는지, 바다에다 집어 던지는 게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다가 그 중간중간 기항지라고 그러죠. 들렸을 때 거기에다 팔아야 되는지, 팔아서
돈으로 주는 건지. 그렇지만 개인적인 유품은 상속인한테 가는 게 최고겠죠. 그 다음에 해상 여객 운송인의 그 여객에 대한 책임은, 자, 처음에 책임 발생 원인이 뭐냐면, 자, 해상 여객 운송인의 여객 자신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육상 여객 운송인의 여객 자신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운송인은 자기, 즉 운송인 자신과 그 다음에 사용인, 이러한 사람이 운송에 있어서 주의를 태만히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역시 과실 책임이죠. 자기에게, 그런 사람에게, 운송인 자기나 사용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여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런 경우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거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조한다. 자, 그 다음에 여객의 운송으로 인해서 받은 손해는, 자, 여객이 사상, 죽거나 다친 경우죠. 그 다음에 재산적 손해가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정신적 손해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럴 때 이 재산적 손해는 장래의 일실이익이라고, 장래의 일실이익도 포함한다. 그래서 장래의 일실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컨대 의사가 죽은 거하고 그 다음에 무직자가 죽은 거하고 같겠습니까? 틀리겠죠. 이 장래의 일실이익,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이익도 배상할 범주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객 운송 계약의 손해배상 책임은 물건 운송인의 책임이 획일적이고 또 정액배상 책임점에서 비해서 개별적이다. 그렇죠? 사람 간의 개별적인 그러한 성격이 강하죠. 그리고 특별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가망능력주의 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물건 운송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죠? 자, 네 가지로 크게 나눈다고 그랬죠? 자, 뭐가 있었죠? 가망능력주의 의무하고 뭐가 있었죠? 상사과실, 그 다음에 항해과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상사과실, 항해과실, 그 다음에 선박화재 있었죠? 자, 이런 경우에 가망능력주의 의무와 상사과실의 경우는 뭡니까? 이런 경우는 책임을 져야죠. 이런 경우는 책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물건 운송의 경우에. 그런데 역시 사람의 경우에도 이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따라서 이런 가망능력주의 의무 위반의 경우에 책임을 경감한다든지 또는 면제하는 것은 그 특약은 무효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상여객 운송인이 영선계약을 체결하고 그 영선자가 자기 명의로 제3자인 여객과 재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운송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 안에서는 역시 선박 소유자도 제3자에 대해서 가망능력주의 의무 위반과 상사과실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선박 소유자죠. 자, 배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습니다. 누구한테? 용선자한테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삼자와 손해배상, 삼자를 태워다 주면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물어주는 것은 용선자죠. 이 사람은 직접 관계자가 아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주가 지배하는 선장이 이 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관련해서 뭐가 문제가 생겼다? 가망능력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용선자는 배를 빌렸을 뿐이지 선장이 실제로 이 배를 수선하고 항해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선주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박 소유자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상법은 해상여객 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을 원용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객의 사람, 자, 우리가 앞에서 선주 책임 제한을 배웠죠. 선주 책임 제한은 뭐다? 책임 제한은 토탈이라고 했죠. 토탈. 그래서 선박이 전체에 대해서 토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객의 사상과 여객 외의 사상이 있죠. 그 다음에 물건에 관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객은 뭐만 검사서에 선박 검사서에
정원 곱하기 얼마? 17만 5천 SDR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당 17만 5천 SDR을 배상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여객교회 사상은 얼마였죠? 16만 7천인가요? 물건은 얼마였죠? 8만 5천 원인가? 8만 5천 SD인가? 이렇게 나와서 톤수가 늘어감에 따라서 점점 낮아졌죠? 여러분들 그 표를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이 세 가지 정도의 범주가 있다는 건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자, 수화물에 대해서 책임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느냐? 자, 위탁받은 수화물. 위탁받은 수화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상 물건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같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고, 휴대 수화물은 뭡니까? 손님들이 가지고 타는 물건이죠. 그러한 가지고 타는 수화물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휴대 수화물의 손에 대한 해상여객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육상여객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해상 물건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이제 권리를 보겠는데,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밥도 식사도 제공하고, 선박도 제공했지요? 선박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식사도 제공하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운송을 했으면 뭘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게 운임이죠, 운임. 그렇죠? 그래서 운임을 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발항권이죠. 우리가 물건 운송의 경우에도 선장은 선적 기간이 지나면 발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송화인도 선적 기간 전이라도 발항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해상여객 운송의 경우에도 여객이 승선시까지 타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런 경우는 선장은 즉시 그 사람을 놔두고 발항할 수 있다. 뿡 배를 울리면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정박항에 있어서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여객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을 하라.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정박항에 자 부산에서 출발해서 일본에 들려서 하와이 가는 건데 여기 들려서 너무 노는 것에 눈이 정신이 팔려서 배를 못 탔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 배가 10만 원짜리였다. 여기까지 가는데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나 못 탔으니까 너 놔두고 나를 탔으니까 돈 10만 원 물어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자, 여기까지 온 거 2만 원, 나머지 8만 원에서 8만 원 물어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액을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10일 동안, 이 10일 이내에 여객이 수화물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떡하냐? 운송인은 그 수화물을 공탁하거나 경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소라든가 거소를 알지 못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당연히 통지를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이 채권, 해상 여객 운송인의 채권은 제척기간으로서 1년이죠. 1년의 제척기간에 경과로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상 여객 운송인의 수화물에 관하여서 발생한 채권은 해상 여객 운송인의 채권과 같이 그 수화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서 소멸화되고 당사자가 기간의 합의의 연장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객의 임의 해제 운임.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 타기 전에 가고 싶잖아요. 예컨대 인천에서 제주도 가고 싶어서 표를 끊었습니다. 근데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발항 전에는 얼마 우리 배웠었죠? 2분의 1. 그렇죠? 그 다음에 계약을 발항 후에는 뭡니까? 전액입니다. 우리가 해상 물건 운송에서는 어떻게 썼죠? 3분의 2였었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분의 1, 3분의 2 있었는데 여객의 경우에는 발항, 즉 배를 타기 전에, 배가 출발하기 전에는 운임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배가 일단 부응하고 떠난 다음에는 그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당사자가 이미 해지한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떡하냐? 여객이 발항 전에 사망을 했거나 질병,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항해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운임의 10분의 3, 즉 30%를 30%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항 후에 그 사유가 생긴 경우는 운송인의 선택으로 운임의 10분의 3 또는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인은 10분의 3과 그 다음에 운송의 비율, 예컨대 절반을 갖다 목적지에 그러면 50%를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10분의 3이 아니라 50%를 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선택은 누가 갖는다? 운송인이 갖는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해상역의 운송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어떨 때 종료되냐라고 했을 때 선박이 침몰하거나 멸실하게 된 때, 그 다음에 선박이 수선할 수 없게 된 때, 포획된 때, 이건 뭡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거죠. 아, 이것이 810조 1항을 준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시죠? 그 사유가 항해 중도에 생긴 때는 여객은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우리가 자 가볍게 봤죠. 자 여객은 이 사람을 운송하는 거기 때문에 물건으로 운송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여객 운송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가볍게 봤는데 해상 여객 운송의 경우는 주된 영역이 아니죠. 이제는 더 이상 가까운 지역은 대중교통을 육로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장거리의 경우는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해상여객 운송계약은 그다지 큰 이슈가 되는 분야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 이제 해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